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기후위기, 기후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되겠는데, 먼저 이 기후위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100만 년 동안에 우리가 이제 10만 년이라고 하는 그런 주기를 통해 갖고 빈기를 갖다 간빈기 같다, 빈기 같다, 간빈기 같다. 이거는 아주 자연적으로다가 일어났었던 그 변화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1000년 전부터 해갖고서는 우리가 기온이 굉장히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기후가. 다시 말해서 기후가 굉장히 안정되었다. 기온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기후가 안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빈기 때라고 해갖고 빙하가 지구를 다 둘러싼 게 아닙니다. 빈기 때 가장 빙하가 팽창했었을 때가 바로 육지 면적의 한 30%를 빙하가 차지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기 때라고 해도 그때는 이 한반도는 여기는 생태계가 다 있었어요. 사람도 살아왔고, 빙하가 저 만주 저 북쪽까지만 올라왔어. 거기까지 내려왔었지, 이 아래쪽은 내려온 게 아닙니다. 여기 다 생태계가 살았어요. 지금 현재는 그 빈기 때 가장 빙하가 팽창했을 때 한 30% 이 대륙의 30%를 차지했고, 지금은 현재는 한 대륙의 한 10%를 지금 빙하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간빈기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기후가 굉장히 안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 빈기 때에는 날씨 조건이 너무나 안 좋았던 거예요. 지금보다 극단적인 날씨가 한 10배 정도 더 많이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풍이 하나 정도가 호남평야를 쓸고 지나가요. 그러면 그해 막 군인들이 벼 세우기 하고 해서 추수가 겨우겨우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극단적인 날씨가 10배 더 많이 발생을 했다? 다시 말해서 태풍이 10개 호남평야를 쓸고 지나간다. 세상에 나달이 몇 개나 거기 달리겠습니까? 매년 지금보다 극단적인 날씨가 10배가 된다. 그 상황에서는 농업이 불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이전, 그러니까 빈기 때까지는 구석기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1000년 전에 기후가 안정적인 이러한 조건에서 농업이 가능했고, 그 농업이 가능한 기후 조건에서 바로 오늘날의 문명이 탄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우리가 홀로세라고 부릅니다. 1000년 전부터 시작했던 기후가 안정적인 농업이 가능했던 그 기후 조건을 의미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난 1000년 동안에, 그전에는 인류가 지구상에 이제 현생 인류가 지구상에 등장한 거를 한 20만 년 전으로 보고 있는데, 그 19만 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은 다 구석기 시대를 보내고 1000년 전부터 농업이 시작하고, 거기서 신석기, 청동기, 철기, 오늘날의 문명까지 오는 것이고, 바로 이 안정한 기후 조건, 다시 말해 농업이 가능했던 이 기후 조건에서 오늘 문명을 탄생시켜 왔는데, 우리가 화석연료를 마구 태우게 되면서 이 홀로세라고 농업이 가능했던 조건에서 지금 서서히 벗어나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서서히 벗어나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우리는 찜통의 계곡에 이제 빠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이제 찜통의 계곡에 빠지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큽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볼게요. 왜 회복이 불가능하냐면 2020년도 6월 달에 시베리아에서 한 38도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거기가 원래는 항상 눈이 덮여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구 가열이 일어나다 보니까 눈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러면 토양이 드러났고 거기 풀들이 자랐어요. 자, 이제 햇빛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전에 눈이 있었을 때는 햇빛이 눈에 반사가 돼서 우주로 가버렸었을 텐데, 거기가 녹았으니까 햇빛이 그냥 들어와서 지구에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거는 사람이 온실가스 배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구는 스스로 그렇게 온도를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햇빛을 받았으니까 더 온도로 올라갔으니까 더 많은 눈을 녹였을 거고, 그러면 더 많은 이런 토양이 드러나고, 그럼 더 많은 햇빛을 받고, 그럼 더 많이 또 기온은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지구 스스로 기온이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한 가지 예를 들었고, 그런 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마치 지뢰처럼 여기저기 다 그렇게 깔려 있어요. 지난 그 5억 4천만 년 동안에 이제 5번의 이제 대멸종 사건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있었던 대멸종 6,500만 년 전에 일어났었는데, 그 사건만 우주에서 운석이 커다란 게 떨어져 갖고 기후 변화를 일으켜 갖고 공룡을 완전 멸종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럼 그 앞에 4번은 지구 내부적으로다가 그렇게 기후 변화를 일으켜서 그 생명을 싸그리 그렇게 없애버린 거예요.
지구는 이 생명을 풍요롭게도 만들지만 생명을 멸종시킬 수 있는 이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그 4번, 5번의 그런 대멸종은 지구 스스로가 멸종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는 인간 스스로가 바로 그렇게 지구가 멸종을 일으키도록 그 방아쇠를 스스로 땡겨버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빠지게 되게 되면 너무 괴로워. 막 식량도 없고 물도 없고 너무 괴로우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부터 우리가 기후위기를 잘 대응해야지. 그런데 여기 빠진 다음에는 그런 거 암만 결심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 스스로 이제는 기후를 갖다 변화시키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바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어마어마한 위험은 다 겪었습니다. 뭐 자연 재난, 감염병, 전쟁, 최근 들어와서는 뭐 이런 금융 위기까지. 그런데 이런 위기들이 다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다 회복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한 위험 속에서 인간은 보다 나은 세상도 또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다 회복이 가능했던 위험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 고통스러웠던 위험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기후 위험은 이게 찜통 계곡에 둘러 빠지게 되면 우리 스스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바로 여기로 빠지게 되는 그 임계, 이 지점이 바로 2015년도 유엔의 파리기후 협약,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바로 회복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에 진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러한 모든 위험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위험이다. 다시 말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통제가 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1850년에서 2100년 금세기 말까지의 지구 평균 기온이 변화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색 이 동그라미로다가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지금 이제 관측된 값이에요. 1850년에서 최근까지 이제 일어났던 변화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 RCP 2.6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금세기 말까지 지구 기온을 파리기후 협약이 2도 이내로 안정시키는 경우에 이제 기후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 RCP 8.5라고 하는 거는 전혀 기후 위기를 대응하지 않고 온실가스를 그냥 마구잡이로 배출을 했었을 경우에 금세기 말에 지구 평균 기온이 한 4도 내지 5도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우리가 화석 연료를 태워서 1도를 상승시켰어요. 지구 평균 기온을 사람들이. 근데 이 지구 평균 기온은 우리 체온하고 좀 가장 비슷합니다. 우리가 정상보다 한 1도 정도 체온이 높다. 머리가 띵해요. 뭔가 컨디션이 안 좋고, 야, 내가 뭔가 지금 이상해. 내가 뭔가 지금 내 몸에 병이 든 것 같아. 뭔가 자기 몸의 이상 상태를 감지를 하잖아요. 지금 기후위기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은 기후위기를 감지하는 수준이에요. 자, 여기에서 1도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0.5도가 더 오르게 되면 이제 1.5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2020년도에는 장마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폭염이 이제 길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보다 0.5도가 더 올라서 1.5도 이상이 되게 되면 항시적으로 우리의 이러한 날씨가 우리의 삶을 괴롭히게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진입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지금보다 1도가 더 높아져서 2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바로 앞서 이야기를 했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다시 말해서 파국적인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이 이렇게 상승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냥 우리가 더운 날씨가 많아지고 폭염 일수가 많아지고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농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단적인 날씨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고 가뭄이 들고 그럼 기근이 일어나고 생물 다양성의 붕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빙하가 녹게 되니까 우리 해안에 있는 거대한 도시들이 침수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이 이산화탄소 공기 중에 있는 이 이산화탄소를 바다가 흡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들어가서 탄산 성분이 돼서 해양을 산성화시켜요. 해양을 산성화시켰으니까 그만큼 해안 생태계를 붕괴를 시켜버릴 거고 해안 생태계가 붕괴가 됐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우리한테 먹을 수 있는 어류, 수산물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를 해요. 또 뭐 감염병이 늘고. 자, 그래서 이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야, 이거 더운 날씨가 아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생존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기온 상승이고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인 상황에 우리가 지난 2020년도부터 그런 상황이 지금 있는데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풀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진짜 기후 위기가 일어났다. 눈앞에 지금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마트에 갔더니 먹을 거를 안 파는 상황이 바로 기후 위기가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기후 위기는 이게 회복이 불가능한 위험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트에서 이 먹을 거를 안 파는 그러한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풀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재난지원금 그 암만 풀어봤자 그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통제 불가능한 위험 속으로다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회복이 불가능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그러한 위험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1도가 상승이 되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1.5도, 지금보다 0.5도가 더 오르는 그 시점은 언제쯤이냐 봤더니 한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인 2040년경이 되게 되면 이제 1.5도를 넘는다. 지금 현재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도를 넘는 거는 한 2060년경에 이렇게 넘게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0.5도 더 올라가는 거 20년 남았고 지금보다 1도 이상 더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이 되는 건 한 40년 남았으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그때 해결하면 되겠는데 20년, 40년이 남았으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가 또 않아요. 이 기후라고 하는 거는 원인과 결과가 다릅니다. 그 지연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루 동안에 정오 때 햇빛이 제일 세요. 그런데 실제 기온은 오후 2, 3시가 돼야지 가장 높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햇빛이 공기를 바로 데우질 못합니다. 햇빛은 먼저 땅바닥을 따끈따끈 데워요. 그 따뜻해진 그 열을 갖고 그 다음에 공기를 데웁니다. 그래서 오후 2, 3시경에 가장 기온이 높고요. 6월 21일 하지 때가 햇빛이 제일 계절적으로는 세요. 그런데 실제 기온은 8월 초가 돼야지 가장 높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주변 해양 표면이 따뜻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반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계절의 기온은 이 해양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반의 지연 현상이 있고. 그러면 온실가스는 전 세계 바다 표면이 이 온실가스 때문에 뜨끈뜨끈해져야 돼요. 이거는 짧게는 한 15년, 길게는 한 30년, 40년이 걸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도 초반에 그 호주에서 막 7개월, 9개월 동안 계속 가뭄이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났었어요. 그거는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2000년대 우리가 이미 배출했던 거, 1990년대에 배출했던 거, 1980년대 배출했던 것들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20년, 40년 이거는 남아있는 시간이 아니다. 이미 지금 당장 대응을 하지 않으면 지연이 돼서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린 세대나 우리의 미래 세대한테 바로 이런 위험이 닥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남아있는 시간은 전혀 없는, 지금 당장 대응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후니까 이제 변화가 이제 일어났고 저게 이제 또 회복이 불가능하고 통제가 이제 불가능한 위험이고 그러한 것이 이제 식량의 그러한 위험으로다가 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식량이 부족한 세상이 되었을 때 어떠한 세상인가에 대해 갖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걸 갖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워싱턴 포스트지에 지금 기사를 하나 여기 갖다 놨습니다. 2015년도 기사예요. 미국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안 경비 사관학교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2015년도니까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가서 졸업 연설을 하면서 이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이 졸업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게 바로 국가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졸업 연설을 합니다.
그냥 국경을 잘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연설을 하면서 그때 이 시리아 내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2015년도의 이야기인데 이게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한번 이 제트 기류라고 하는 거를 한번 먼저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뭐 우리나라에 뭐 한파가 들어왔거나 장마가 길어졌거나 폭염이 길어졌거나 하면 언론에서 이런 이제 기후 과학자들, 기후 교수님들을 모셔다가 언론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기후 변화에 의해 갖고 제트 기류가 약해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날씨 일어나는 거, 뭐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뭐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다음에 파도가 치고 뭐 하는 그 모든 그 대기와 바다의 그런 모든 현상은 왜 일어나냐? 극쪽은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고요. 적도 쪽은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요. 그게 해소가 안 되면 한쪽은 점점점 뜨거워지고 한쪽은 너무나 추워지겠죠. 자연은 그렇게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에너지의 엄청난 차이가 해소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오만 대기와 해양의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 중위도 저 상공에서 이제 빠르게 흐르고 있는 제트 기류입니다. 제트 기류가 이렇게 빠르게 지금 흐르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적도 쪽은 뜨끈뜨끈하고 극쪽은 춥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트 기류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게 지구 가열이 지금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다 똑같이 뜨끈뜨끈해지는 게 아니에요. 극쪽이 이 적도 이 지역보다 한 두세 배 빠르게 이게 더 가열이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비해 갖고 예전에 비해서 기후 변화가 없었을 때보다 에너지 차이가 적어졌죠. 극과 이 적도 간에. 그러니까 제트 기류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빠르게 흐른다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적도에 있는 공기와 북쪽에 있는 공기가 막 섞이는데 이게 천천히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행을 한다는 뱀처럼 꾸불꾸불하면서 느릿느릿하게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이 제트 기류 아래쪽에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습니다. 제가 맨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날씨라고 하는 거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지속이 되면 되게 안 좋다. 제트 기류가 느려졌으니까 똑같은 날씨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저기압이 계속된다? 이게 바로 장마가 길어지는 거고요. 고기압이 계속된다? 이게 바로 폭염 일수가 길어지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2010년도에 이제 벌어져요. 2010년도에 어디에서 벌어졌냐? 지금 이 러시아 쪽하고 여기 파키스탄 쪽인데 이 제트 기류 여기 고기압으로 다 돌고 있는 이 지역이 러시아 지역이고 여긴 폭염이 한 달 넘게 계속됐고요. 요 앞에 파키스탄 지역은 홍수가 이제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한 달 내내. 자, 그런데 이 러시아 쪽에 이제 문제가 이제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러시아의 밀 생산 지역이에요. 러시아의 전 밀 생산 지역에서 이게 폭염이 한 달 넘게 됐다? 당연히 가뭄이 들었겠죠. 가뭄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밀 생산량이 확 줄어듭니다. 러시아가 밀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예요. 그런데 저 해에는 자기 국민부터 먹여 살려야 되겠죠. 수출을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요거는 지금 그 유엔의 세계 식량 기구에서 매월 곡물 가격 지수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지금 보면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곡물 가격이 한 2배가 올라가요. 이때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뭐 홍수도 나고 가뭄도 많이 일어나갖고 요게 1년 사이에 이게 2배로 이렇게 가격이 높아져. 여기 빨간 줄로다가 이게 쳐놓은 게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가만히 있지를 않죠.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 폭동이 일어난 그러한 이제 시점들을 나타내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소득의 대부분은 식량을 구입을 하는데 쓰는데 이게 갑자기 가격이 2배가 됐다? 얼마나 배가 고플 거예요. 그래서 폭동을 이렇게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폭동이 일어난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폭동으로다가 일어난 나라 가로 안에 있는 숫자는 폭동으로 사망을 한 사람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식량 가격이 쫙 올라가니까 이게 폭동이 쫙 하고 일어나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이게 비참한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2010년도에도 이제 일어나요.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러시아의 가뭄이
이제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당시에 그 아랍의 봄이라고 하죠. 2010년도에 아랍 국가에서 그냥 데모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그거는 러시아의 이러한 그 가뭄에 의해 갖고 식량, 이 밀가루 가격이 폭등이 되니까 사회적인 폭동이 일어나는 이런 사태가 바로 2010년도에 이렇게 일어났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이 시리아가 고통을 받았어요. 저기 2010년도 이제 러시아 가뭄 때문에 아랍의 봄이 일어났고, 그 중에서 시리아가 2007년도부터 좀 가뭄이 좀 들어있어요. 나라 자체 안에. 그래서 식량이 조금씩 모자란 상황이, 안 그래도 막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두세 달 사이에 밀가루 가격이 60~70%가 확 뛰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 상황 속에서 시리아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IS라고 하는 극렬 분자들이 막 준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먹을 것도 없는데 막 포탄은 떨어지고 막 총알은 왔다 갔다, 세상에 자기 땅을 버리고 떠난다라고 하는, 난민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 바로 난민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 땅을 떠났으니까 보다 나은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유럽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피부색도 틀려, 말도 틀려, 종교도 틀린 사람이 막 자기 국경을 넘어와요. 그래서 저거를 바로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저런 기후위기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 저 기후위기가 국가 안보의 문제로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타민족들이 자기의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걸 국가 안보의 문제로 이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시리아 난민들이 굉장히 그 생활이 비참했어요. 막 2살짜리 소년이 막 익사체가 이태리 해안에 막 떠오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국제적인 여론 자체가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유럽 연합 차원에서는 각 나라가 그러면 쟤네 너무 불쌍하니까 몇만 명씩 좀 맡아주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유럽 연합을 떠나는 한이 있어도 국경을 봉쇄해서 저 난민 안 받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2010년도에 러시아에 있었던 그런 가뭄이라고 하는 게 엉뚱하게 시리아의 내전으로 들어가고, 그게 다시 유럽의 문제가 되고, 아직까지도 이 시리아 난민의 문제는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도대체 이 시리아 난민이 몇 명이길래 400만 명이에요. 지금 국제사회가 이 400만 명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0.5도가 더 오르게 되면 난민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냐? 그러니까 이게 식량이 부족하고 해수면이 올라오고 뭐 이렇게 해갖고 자기 땅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사람이 약 1억 명이 될 거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지금보다 1도가 더 상승이 되게 되면 7억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만 명도 해결할 수 없는 국제사회가 이 억 단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난민이 돼서 자기 땅을 떠나서 이게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 전 세계 자체가 불안정의 극대화가 된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단순하게 뜨거운 날씨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배고픔으로 식량이 부족하는 것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이 사회적, 정치적 이런 불안정성이 극대화가 되는 이러한 상황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기후위기의 그런 미래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후위기를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사회 경제가 엄청나게 지금 이제 성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기후변화를 갖다 우리가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이 원인이 되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저감을 해야 되고, 그 결과로 일어났던 기후변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인은 저감시키고 결과는 적응을 해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유엔의 이제 기후변화 이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저감과 적응을 하게 될 때 에쿼티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성, 바로 정의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1년도에서 이제 2010년까지 일어났던 이제 지구온난화로다가 이 경제적으로 이제 이익을 본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이 피해를 본 나라를 나타낸 그러한 그림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 초록색으로 칠한 이것은 바로 이제 그 지구 온난화로 바로 이익을 본 나라들입니다. 추운 지방에 있는 이런 나라들은 따뜻해졌으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농업이 안 됐던 곳에서 또 농업도 되기 때문에 저렇게 이익을 봤어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지금 칠해 놓은 거는 바로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갖고서 바로 피해를 본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면은 이 기후 위기를 일으켰냐 봤더니 이익을 본 나라들이 지금 이산화탄소를 다 배출을 했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은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 태평양상에 이런 섬나라들 해수면이 막 올라와고 나라가 없어지려고 하고, 그다음에 방글라데시도 해수면이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가 저지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토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농토를 못 쓰게 됐어요. 근데 이런 나라들은 실제 온실가스 배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피해는 가장 첫 번째로 그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국가 간의 정의롭지 못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다가는 바로 이제 소득 간의 이제 그 정의롭지 못함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지난 이제 1990년도 이후로다가 해갖고 이제 최근까지 해서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 소득 구간별로 배출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까만색으로 칠해 놓은 거는 가장 잘 사는 사람, 전 세계에서 1%인 사람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전체 온실가스의 지금 15%를 지금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사람, 전 세계 절반인 사람들은 전 세계 그 온실가스의 7%를 배출해요. 그러니까 가장 잘 사는 사람 1%가 전 세계 절반인 사람보다 2배 이상을 지금 배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회색까지 포함을 하면 소득 수준 10%,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 온실가스의 52%를 지금 배출하고 있어요. 이 10%에 드는 사람들이 뭐 많이 줄이는 것도 아니고 유럽연합 평균 수준으로만 좀 줄여줘도 내일 당장 3분의 1이 줍니다. 온실가스가.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어깨를 걸고 함께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다라고 해갖고 모든 사람이 함께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죠.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기후의 정의가 되겠죠. 다음으로다가 이게 세대 간의 또 기후 정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의 출생 연도별로다가 배출할 수 있는 양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늘색으로 표시된 거는 1.5도로 막는 경우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2도로 막는 경우예요. 여기 뭐 1970년, 60년, 50년대 생들은 이미 다 배출을 다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1.5도를 막는다라고 하면 지금 어린 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밖에 배출을 못해요. 그래서 1.5도를 막는 경우 지금 어린 세대는 자기 할머니나 할아버지 세대에 비해 갖고 그 양의 한 6분의 1 정도밖에 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지금 불리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뭐 탄소 중립을 한다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조치들은 나오기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다 그렇게 확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까지 해서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가 큰 이슈였었어요. 미세먼지는 이게 한번 이제 배출이 되고 나면 대부분이 하루 이틀 내에 햇빛하고 반응을 해서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아무리 오래 가봤자 5일 이상 가는 미세먼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배출을 하지 않으면 그냥 0이 돼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세대의 문제로 끝나는 문제예요. 우리 다음 세대한테 넘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이 되고 나면 수백 년 동안 공기 중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공기 중에 계속 이 온실가스는 누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적된다? 다시 말해서 기후위기는 점점 더 가중되는 위험으로 이렇게 발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세대는 온실가스,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편익, 이익을 참 많이 봤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여행도 다녀왔고 공장을 돌려서 좋은 옷도 입었고, 그렇지만 우리의 어린 세대와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지금 배출한, 우리 세대가 배출한 그 온실가스로 인한 편익은 하나도 없이 그 모든 위험을 바로 감당해야 되고 그걸 또 처리까지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기후위기는 정의롭지 않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가운데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만들어야지 바로 이제 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이 유한한 세계예요. 지구는 물질적으로 유한하잖아요. 옛날에 인간이 만든 세상이 작았을 땐 100배, 1000배 이렇게 늘어나도 넉넉한 이 지구가 다 감당을 해줬는데 이제는
너무나 인간의 세상이 커져갖고 이 물질적 이 한계를 지금 넘어서려고 하는 이러한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인간의 욕망이 더 이상 달성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지금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원, 에너지를 끊임없이 고갈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온갖 오염 먼지, 온실가스를 그 다음에 쓰레기를 한쪽에 쌓아요. 이게 순환이 안 되잖아요. 한쪽은 고갈시키고 한쪽은 쌓아놓고 이 상태로다가는 이제 지구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회라고 하는 이 자체 끊임없이 경쟁을 붙여갖고 효율화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잘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제 이 자체를 위해서 그렇게 내달렸는데 이제 이 상태로 가다가는 더 이상 우리는 인류의 문명이 여기서 멸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자원이라고 하는 건 순환이 돼야 되고 에너지는 재생이 돼야 되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고,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경쟁을 해서 내 동료의 머리 위에 올라타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니죠. 우리가 돌보고 베풀고 나누고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경제 성장이라는 걸 최우선순위로 내달려 왔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지구 위험 한계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내는 경제는 바로 그거를 할 수 있는 수단의 역할. 지금까지 경제가 목표였는데 이제 경제가 하위 구조에 바로 이런 수단의 역할로 내려와야지만이 바로 이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담대한 전환, 지금까지의 삶의 그런 방향에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러한 상황으로 이제 돌아가게 될 때 바로 이제 기후 위기는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지만이 바로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그 1850년에서 지금 이제 최근까지 해갖고 기온이 변화되어 온 모습이에요. 관측된 값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그림은 지구 평균 기온이 2100년까지 2도 이내로 다 안정화되는 경우이고, 아래쪽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을 해갖고 금세기 말에 4도 내지 5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래 기후는 이제 자연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지금 세대가 바로 이거를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파멸로 들어가는 이쪽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세대가 바로 이 기후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바로 마지막 세대이고, 그만큼 책임감 있게 대응을 해야지만 바로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긴 시간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Thank you.